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신정보다는 설이 지나야 진짜로 해가 바뀐 걸 실감합니다. 세상에서 무섭네 무섭네 해도 이제는 나이가 무섭습니다. 그러시죠? 네, 오늘은 임철우 작가의 단편소설 사평역을 하겠습니다. 메일로 이미 보내드려서 한 번이나 두 번은 다 읽으셨을 줄 알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소설을 보실까요? 사평역 임철우.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지금 처음부터 소설이 시작됩니다. 복잡할 것도 없는 장부를 늙은 역장은 꼼꼼히 확인하고 돋보기 안경을 벗어놓고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섭니다. 자, 출입문 벽 위에 있는 벽시계가 8시 15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단락으로 내려갈까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지요. 여기서는 송이눈이라고 했습니다. 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가서 유리창 너머를 무심히 봅니다. 그리고 바깥 풍경을 눈여겨보는 거죠. 이런 시간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시간이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이런 시간을 신화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 2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어둠에 삼키어져 버린 철길의 끝이 오늘 밤은 까닭없이 늙은 역장의 가슴 한 구석을 썰렁하게 만든다. 소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지요. 역장은 먼지 낀 유리를 통해 대합실 안을 대충 휘둘러 봅니다. 그리고 매표구 그 작은 창을 통해서 대합실 안을 살펴보지요. 대합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모두 5명이다. 톱밥 난로가 놓여져 있고 3사람이 난로가에 달라붙어 있다. 톱밥이 토독토독 타들어가는 빨간 불빛이 빛난다. 자, 난로가에 모여있는 셋 중 한 사람만 유일하게 등받이 없이 의자에 앉아있다. 중늙은이가 이제 기침을 하면서 큰 병원에를 지금 가려고 나왔지요. 그래서 농부 아들이 아버지를 붙들어 받치고 있습니다. 이 2 부자가 있죠. 그 바로 옆에는 40이 넘었을까 싶은 사내가 털실 모자에 때 묻은 95발을 입고 길게 자란 턱수염에 가무잡잡한 얼굴에 유난히 눈빛이 섬뜩합니다. 조금 기분이 묘하죠. 사내의 눈에서는 기묘한 광채마저 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저만치 벽을 따라 길게 붙어있는 의자에 점포 차림의 청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약간 떨어진 곳에 긴 의자에는 미친 여자가 벌렁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여자는 속을 가득 채운 걸레보퉁이 모양 몸집이 퉁퉁하지요. 청년은 들여다볼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시멘트 바닥만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영무원은 3명입니다. 김씨, 역장님, 장씨. 김씨하고 역장님은 오늘 밤에 교대 근무를 해야 하고, 장씨는 K시에 사는 아내가 출산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가고 없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갈까요? 텃밭난로는 하루에 2번씩 피우면 되는데 노인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다 말씀을 하시죠. 아야 말이다. 이러다가 기차가 영 안 올른갑다. 안 올란갑다. 아따 아버님도 참 좀 기다려 보십시다. 설마 온다는 기차가 안 오기서 알랍디요? 아들이 그렇게 대꾸를 하죠. 이 노인은 진즉부터 병원에를 가자 해도 나는 집에서 죽겠다. 그러고 병원을 거절하더니 하필이면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 갑자기 병원에를 가신다고 해서 하루에 2번 다니는 버스를 탑시다. 그랬더니 내가 버스 타고 가다 죽을 일 있냐? 기차를 타고 가자. 이 성깔 있는 노인 때문에 오늘 밤 막차를 타게 된 거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중년 남자는 노인의 기침 소리에 깜짝 놀란 듯 하면서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허씨 같은 착각을 하고 보면 낯선 늙은이가 기침을 하는 거죠. 허씨는 감방에 있을 때 감방장이었습니다. 허씨는 날 이후에 사상범으로 잡혀서 무기형을 받았는데 27살부터 교도소 생활을 해서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중년 남자가 출감을 할 때 나가면 우리 집에 한번 들러봐 줄래나? 허씨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도 오래되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머니와 식구들을 생각을 하지요.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사내가 교도소에 살았던 12년 12전을 살다가 나왔는데 교도소 생활은 정말로 이 사내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큰 한달락 밑으로 또 내려갑시다. 콜록콜록. 저 기침소리에 놀라 돌아보면 교도소에 허씨가 아니라 그 노인이 또 기침을 하는 겁니다. 사나이가 교도소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롭지요. 창가 나무자에 쭈그려 있던 청년의 엉덩이가 시립니다. 창가로 다가가다 말고 누워있는 미친 여자를 보고 시체마저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여자를 보고 이 청년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운 이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니 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청년은 다시 유리창 밖을 내다봅니다. 송이 눈이 내리는데 마치 나비태 같았습니다. 청년은 대학생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보름 전까지가 대학생이었죠. 그런데 지금 학생증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는 학생이 아닙니다. 대학에 있을 때 일입니다. 강의실에 갔는데 바로 전날 밤 제적 처분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지요. 그때 속으로 분노를 하죠. 주인도 없는 새에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주인도 모르게 내 이름 석자를 제멋대로 재판했다? 이것이 몹시도 괴롭습니다. 교수님이 어쩔 수가 없었네. 면목이 없구먼. 교수님은 눈물겨운 표정으로
손을 덥석 잡아주었습니다. 그 밑에 달락 보실까요? 내가 이 학교를 3년 동안 다녔는데 무엇이 그를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실에 혼자 강의실에 덜렁 앉아있는데 수희 아저씨가 문을 잠궈야 되겠다, 나가거라 해서 밖으로 걸어 나왔더니 수희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쫓아와서 던져줍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치다가 울다가 꾸역꾸역 토하다가 이 학생이 미치기 직전입니다. 그때 덜커덩 대합실로 4명의 여자들이 찬바람을 몰고 들어옵니다. 몸집이 큰 중년 여자, 바바리 코트를 입은 여자 처녀, 큼지막한 보따리를 하나씩 인 행상꾼으로 보이는 2 여자. 기차 떠난 건 아니죠? 아, 와야 뜨든지 말든지 하죠. 빌어먹을 놈의 기차가 1시간이 넘었는데도 감감 무소식이라니까요. 네. 그렇게 기차가 떠나지 않았음을 알고 그 뚱뚱한 여자가 기쁜 표정을 지을 때였습니다.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기차가 안 와서 속이 상해 죽겠는데 빨갛게 칠한 입술로 해벌쭉 웃는 뚱뚱한 여자 입을 쥐어 뜯어주고 싶습니다. 처녀는 머리에서 눈을 털어내고 행상꾼 안악은 보따리를 놓고 난로가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처녀와 중년 여인은 서울행이고 이 보퉁이를 든 안악들 둘은 읍내까지 가는 표를 끊었지요. 시간을 보니까 9시 5분, 정말로 8시에 가야 할 기차가 1시간이 연착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난로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청년은 아직도 창가에 서 있고 미친 여자는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행상 2 여인이 큰 소리로 말을 하죠. 아이 구랑께 내가 뭐라고 그랍디요. 눈 오는 날은 일찌감치 기차 탈 염을 해야 된다거라. 쌀에기만 조금 쏟아줘도 버스가 망월제를 못 넘어간단께요. 그러자 또 말합니다. 굿이 자네 말을 들을 것인디 무담시 그놈의 버스 기다리느라고 생고생만 했나 그랴. 자, 뚱뚱이 여자가 이제 안악들을 문득 멀뚱한 얼굴로 이제 쳐다보지요. 뚱뚱한 여자는 밍크 목도리에 값비싼 코트에 반질한 서울 말씨에 뽀얀 살집에 보석 반지를 끼었습니다. 2 안악들은 불어터진 오징어발 모양 볼품없이 아무렇게나 된 자기들을 죄 없이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순간 뚱뚱한 여자가 바바리 코트 입은 아가씨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가씨는 26살쯤 먹었지요. 그런데 화장이 짙고 머리에 노리끼리한 물을 들였고 어쩐지 불결감 같은 듯이 보입니다. 뒷골목 어둡고 침침한 실내, 야하게 쏟아지는 빨간 불빛, 청승맞은 유행가 가락, 그런 짤막한 인상들이 서울 여자의 시야에 잠깐씩 들어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처녀의 이름은 춘심이. 자, 춘심이는 무엇을 하는가? 신촌 바닥에서 민들레집에서 일을 합니다.
춘심이 이제 사연이 펼쳐지지요. 춘심이는 고향에 내려왔다가 이제 오늘 올라가는 길입니다. 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빈둥거리다가 무작정 상경을 했지요. 그때도 오늘 같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3년 만에 돈을 모아서 식구들, 친척들 선물 사가지고 5일 휴가를 얻었다고 왔습니다만, 자, 집에다가는 화장품 회사에 다닌다고 말을 했는데 식구들은 믿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식구들이 볼 때는 매끈하게 차리고 왔으니까 자, 출세를 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럼저럼 닷새를 사는 동안에 서울에서 춘심이는 시골에서의 옥자로 5일 동안 지내다 보니 이제는 이제 다시 춘심이가 되기 위해서 서울행 막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춘심이가 이제 집을 벗어나서 떠나올 때 동생이 따라 나오면서 울먹이면서 언니, 나도 언니 댕기는 회사에 취직 좀 시켜주소이. 그때 서울 가서 알아볼게 했죠. 그리고 신신당부했던 옥분이를 생각하면서 혼자 쓴웃음을 지으면서 미친년, 그 짓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기적소리가 울립니다. 모두가 준비를 하고 보따리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기차는 쌩 지나가는데 사평역에 서지 않는 특급 열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나 원참 좋다가 말았구마이. 그때 역장이 톱밥 한 바게스를 갖고 와서 반쯤 난로에 넣고 바게스를 놓더니 그 난로가에 앉아서 손님들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눈 얘기, 농사 이야기, 물가 이야기, 또 얼마 전에 바뀐 면장 이야기, 종합병원이 생긴다는 이야기. 이렇게 처음에는 역장과 농부가 주연이 되었지만 차츰 옆에 있는 여자들도 끼어들게 되지요. 그렇지만 음울한 표정의 그 젊은 중년 사내만이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역장이 중년 사내에게 말을 붙이죠. 선생은 향촌리에 사시오?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누굴 찾아왔다가 못 만나고 가는 길입지요. 이 근처 30리 안팎에 있는 동네라면 내가 얼추 다 아는데 누구 찾아왔소?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때 역장은 한산도를 꺼내, 이 시대에는 담배가 한산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꺼내 사내와 농부에게 권하고 담배를 피웁니다. 사내는 기차를 타기 전에 서울역에서 굴비 한 두름을 샀지요. 허씨의 부탁을 받고 칠순 노모를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이제 굴비를 샀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 사평역에서 내려가지고 허씨가 일러준 대로 그 산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노모는 이미 5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그 형도 식구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버렸는데 그 후 소식은 영영 알 수가 없다. 중년 사내는 고향은 이북입니다.
피난통에 가족과 헤어져서 이제 부모도 없이 떠돌아 이제 다니면서 살았는데 오늘 허씨 마을이 마치 고향처럼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으로 두 단락 내려가겠습니다. 역장님이 시계를 봅니다. 9시 30분. 이거 너무 늦는걸? 역장은 저만치 창가에서 서성이는 청년을 발견을 했지요. 자, 청년은 벽에 붙은 지명 수배자 포스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학생이 아는 얼굴도 있지요. 그 청년의 선배도 지명 수배자로 거기에 있습니다. 학생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치장에 한 달 있었고 기어코 제적 처분을 당했지요. 역장님이 말을 겁니다. 이봐요 젊은이, 추운데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불 좀 쬐구려. 청년은 우물쭈물하더니 이윽고 난로 쪽으로 이제 다가와서 역장님에게 꾸벅 인사를 합니다. 저 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통학하면서 이 기차를 탔던 제 넘어 사는 오동삼 씨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늘 책을 끼고 다녀서 참 기특하구나 역장님도 생각을 했는데 기어코 국립대학에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지요. 그래서 역장님이 학생에게 말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총구석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시는 부모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고향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하네. 알겠는가? 자, 부탁을 하지요. 청년이 난로가에서 톱밥을 한 주먹 이렇게 난로에다가 이제 던집니다. 네, 청년의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살이로 시작을 해서 큰아들 하나 대학 보내서 판사 아들을 만들고 싶었지요. 이 큰아들은 부모님의 희망이고 온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제적당했단 말도 못하고 반겨줄 사람 없는 그 도시로 다시 터덜터덜 떠나기 위해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또 쫓아 나와서 무명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고쟁이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더니 자, 이거 받으라잉. 네가 아버지가 준 돈은 책값하고 하숙비 빼면 네 쓸 것도 부족할 거이다. 그동안 몰래 넣으면 주려고 모아둔 돈인께 달걀도 모았다가 팔고 밭일 해주고 품삯 받은 거이다. 아무쪼록 애껴 쓰고 공부도 좋지만 몸을 살펴야 쓴다. 그러고 돈을 구겨서 이제 넣어줬지요. 역장님이 그 대학생이라는 그 청년의 말을 하니까 춘심이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 그까지 대학생이 무슨 별거라고? 춘심이는 신촌바닥에서 대학생들을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자, 가장 민들레집 근처에 있는 세계대학, 이제 춘심이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짐작하건대 연대, 이대, 홍대 학생들이 버글거리는 신촌바닥이죠. 그때마다 술집에서 일을 하지만 춘심이는 저것들은 언제 공부하고 언제 술 퍼먹고 데모는 언제 하고 그럴까 생각은 하면서도 대학생은 부러운 존재였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 밑으로 또 갑니다.
콜록 또 노인이 또 기침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행상 여인이 북어를 꺼내더니 난로에다 구워서 쭉쭉 찢어서 요것도 먹어볼만 해라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주니까 모두 입에다 물고 있는데 뚱뚱한 서울 여자는 어쩐지 좀 더러운 것 같아서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녁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입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이것이 먹을만 하지요. 그래서 다시 줬더니 또 얼른 받아서 그것을 먹습니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행상꾼 안악이 이 서울 뚱뚱한 여자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누구 아는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닌갑네요? 안악이 그렇게 묻자 이제 서울 여자가 총이 쪽지 하나 들고 왔는데 다 그 몹쓸년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려다가 말을 그치지요. 오늘은 서울 여자가 사평댁을 찾아왔습니다. 사평댁은 자기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평댁을 만나기만 하면 머리채부터 휘어잡고 쌓인 분풀이를 톡톡히 하려고 이제 용을 쓰고 이제 왔지요. 그런데 왜 찾아오게 되었는가? 서울 여자가 단풍놀이를 갔다 왔더니 사평댁이 돈 30만 원을 훔쳐가지고 사라져 버렸죠. 돈은 더 많이 있었는데 딱 30만 원만 없어졌어요. 그런데 쫓아온 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챙겨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없어진 게 너무 괘씸해서 쫓아왔지요. 만나기만 해봐라. 머리채를 박박 쥐뜯어 놓겠다고 이제 벼르고 이제 왔습니다. 그렇지만 간신히 고개 몇 개를 넘어서 가서 사평댁 꼴을 보니 죽어가기 직전이지요. 두 사람은 네가 정말로 사평댁 맞냐? 꼴이 이게 뭐냐? 둘이 붙잡고 한참을 울다가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 사평댁이 도와주게 생겼어요. 이 서울 여자가 무엇이라도 도와주게 생겼죠. 이 사평댁은 우연히 식당에 온 고향 사람이 아이고 자네 남편이 길에서 얼어 죽었는데 애기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 집 저 집에서 그냥 돌봐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서울 사평댁이 그만 집으로 왔는데 병까지 나버렸지요. 자, 그 밑으로 가시면 모든 사람들은 바깥의 어두움에 길을 모은다. 분명히 기적소리다. 기적소리가 나서 모두가 또 후닥닥 이제 정말로 왔구나. 그러는데 역장님이 그대로들 계십시오. 저건 특급 열차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것은 특급 열차이면서 하행선이죠.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 하행선이 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또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말을 잊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고 특급 열차는 싱싱 지나가 버리고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안악도 서울 여자도 춘심이도 저마다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망연히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한숨을 쉬죠. 휴,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이간디? 산다는 것이 무엇이간디? 이리 고달픈가? 그러자 사람들은 말꼬리를 붙잡고 곰곰이 자기의
사연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하죠. 첫째로 중년사내. 중년사내는 산다는 것은 벽돌담 같은 것이다. 아주 단단한 벽돌담, 뛰어넘을 수도 없고 때려 부실 수도 없는 막막한 것이다. 그리고 삶이란 것은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특급 열차인 것처럼 순간적이더라. 삶이란 그렇게 가버리더라. 그래서 이 중년 남자는 그러나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남겨진 내 몫의 삶이라고 사나이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부 또 사연 나오죠. 농부에게 삶이라는 것은 그냥 흙 파고 걸음하고 일뿐입니다. 농한기 겨울에는 용자금 상환하고 농약값 비료값 갖다 바치고 농협에 갖다 바치고 중학교 큰아들놈 납부금 준비하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등뼈가 휘도록 일하고 근심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다. 농부의 삶이라는 것은. 자, 이 뚱뚱한 서울 여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서울 여자는 어서 오세요. 손님이 반가워서가 아니라 다 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나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가 아닌 또 오십시오. 돈이기 때문에 또 오시라. 이렇게 말을 늘 했죠. 그래서 두 아들만 있고 돈만 있다면 그런 대로 만족한 삶이다. 그 다음에 춘심이가 나오죠. 자, 춘심이는 애당초에 산다는 게 뭘까? 혀꼬부라진 소리로 불러대는 청승맞은 유행가 가락이나 술 취해 두들기는 젓가락 장단과 똑같다. 취하면 한 잔 마시고 취하면 울고 하는 게 춘심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세 대학생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마치 잠자는 거나 마취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치장에 있던 한 달 청년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지나가지요. 자, 행상꾼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장사치들과 자리싸움하고 사람들과 거짓말 참말 발라가면서 장터로 시골로 다니느라고 삶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창문이 달그락거리고 윙윙 바람소리 나고 싸륵싸륵 눈발이 흩날리고 톱밥이 튀어오르고 늙은이의 기침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골똘한 얼굴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청년은 처음으로 그 낯선 사람들의 얼굴을 눈여겨보니 아늑함이랄까 평화스러움이랄까 새삼 놀랍니다. 그래서 한두릅의 굴비 한광줄이 사발을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것과 같다. 결국 사람들은 남남이지만 굴비 엮듯이 서로 엮여져서 사는데 그러나 입이 있다고 해도 할 말 못하고 다 침묵하고 사는 것이다. 자, 청년이 톱밥을 한 주먹 넣었더니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또 한 주물 넣었더니 아버지와 동생들. 다시 한 주물 넣었더니 친구들. 노 교수님의 얼굴, 강의실 빈 의자, 잔디밭과 교정의 풍경 떠오릅니다. 자,
중년 사내도 학생을 보고 톱밥을 한 줌 불빛에 던집니다.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얼핏 보이지요. 허씨 같기도 하고 본 적 없는 허씨의 어머니 같기도 하고 사내의 음울한 눈동자가 마침내 그리움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소설이 시작될 때는요. 사내의 눈빛이 기묘한 광채가 났는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 톱밥 넣는 것을 보고만 있을 뿐 옆에 사람들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드디어 2시간 연착한 기차가 옵니다. 자, 모두 기차를 이제 올라타지요. 늙은 역장님이 깃발을 흔들면서 기차가 떠나는데 멀리서 그 학생이 난간을 붙잡고 고개를 반쯤 숙이고 있는데 왠지 역장님이 그 학생이 마음에 걸립니다. 눈을 털며 역장님이 대합실로 들어왔더니 미친 여자가 난로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친 여자도 생각이 있지요. 내가 끼어야 할 자리, 끼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아는 거지요. 그래서 미친 여자의 삶이라는 것은 따뜻한 불기만큼의 의미도 없고 출발도 없다. 저 사람들은 차를 타고 떠나지만 출발도 없다. 산다는 것은 그저 순간이다. 미친 여자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가끔씩 이 마을을 찾아왔다가 공짜로 기차를 타고 떠난다. 그 역장님만 아는 사실이지요. 자, 역장님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참 난처한걸.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역장은 김씨를 깨우러 가기 전에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실로 가는데 눈은 밤새 내내 내릴 모양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철호 작가는 시 암송을 좋아했습니다. 곽지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를 외우다가 이걸 소설로 써보자. 그래서 서사적인 옷을 입혀서 이렇게 소설로 이제 끌어갔지요. 이런 소설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하나님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위에서 모두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여기는 1인칭 화자도 없이 그저 인물들을 끌어다가 끌고 가는 말하는 사람이 따로 없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소설 구성에 3요소가 있지요. 인물, 사건, 배경. 인물은 주인공인 9명이 모두가 등장을 하죠. 역장님까지 10명이지요. 사건, 막자가 2시간 연착된 것에서 2시간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는데요. 시간적 배경은 70년대, 80년대, 공간적 배경은 가상의 사평역, 간이역이죠. 자, 이렇게 해서 소설이 처음에는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을 때는 포근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무겁고 우울해지다가 마지막에는 따뜻하게 끝이 납니다. 우울하고 무식하고 냉정한 사람들이 아주 타고 가는 이 막차, 불을 쬐고 함께 담배를 피우고 북어를 먹고 이러면서 서로 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작품을 연관성을 거울 관계다. 어떤 작품을 보고 또 다른 창작을 하는 것을 거울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최근에도 TV 문학관으로 이 영화를 2번을 봤는데요. 거기에 뚱뚱한 여자로 김을동 씨가 나오는데 잘 어울려요. 이렇게 소설 속에는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여러 편의 문학 작품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하신 분들은 바로 단편 소설을 많이 읽어야만이 작품 읽기, 쓰기 이렇게 기본이 탄탄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평역과 사평역에서라는 두 작품을 연관을 시켜 보시면 어딘지 모르게 내가 사평역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그 대합실 안에 난로가에 내가 한번 가서 앉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평역에서 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평도 아니고 또 화순군에 있는 사평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렇게 허구의 간이 역인데 이렇게 훌륭한 시와 소설이 탄생을 했지요. 그래서 작가들은 이런 창작 능력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우리를 정말로 현실처럼 속이기도 하는데 정말로